인구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 인구의 성장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19세기 초중반까지 이루어지죠.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출산율도 높았지만 사망률도 함께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만한 성장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1950년대를 보면은 이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료 기술이 보급되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그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위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그냥 높았고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세계 인구가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은 개발도상국이고요. 오른쪽은 선진국입니다. 딱 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다르게 생겼죠. 바로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나요? 바로 영유아 유소년층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노년층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거를 종 모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소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적죠.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은 음, 또 개발도상국보다는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인구 부양 능력이라는 거 먼저 알고 들어갈게요. 인구 부양 능력이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본인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부양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돌보는 거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양 능력이에요. 그 국가에서 부양할 수 있는 능력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클 때 우리는 이거를 인구 과잉이다. 그래서 인구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국가에서의 부양 능력보다 누가 많을 때 노인 인구가 더 커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부양 능력보다 영유아 인구가 또 굉장히 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의 인구 문제 중에서 이제 고령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령화죠. 우리 아까 이거 인구 피라미드, 그쵸? 굉장히 고령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의료기술의 발달이죠. 예전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감기에 걸려서도 우리가 죽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더 중병, 더 큰 질환을 가지고도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 더 위생적이고 청결해짐에 따라서 더욱더 살기도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럼 이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이 예전에 내가 한참 생산성이 막 높았을 때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 나의 동료, 친구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감에 따라서 어떠한 소외감을 느끼기, 그리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 만으로도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생기죠. 노년층은 이제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노동력은 그 사회에 노동력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퇴 이후에 이제 노년층들은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이미 쇠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요. 어느 정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부양비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지금 우리가 보통 60에서 65세면은 이제 은퇴를 하는데요. 지금의 예전에 60세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 60, 65세는 젊은 노년층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에게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죠. 또한 복지 정책으로 그들이 노년에도 여유롭게 그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잘 쓰는 것도 대책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방금 인구 부양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는데요. 한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인구 부양 능력보다 노년 인구가 많으면,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2005년도에 보면은요, 우리 생산 가능 인구 기억나시죠? 경제 시간 했잖아요. 이때 생산 가능한 인구가 8명이요. 한 명의 노년만 부양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8명이서 나눠서 한 명을 케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4명이에요. 근데 노년층 1명을 케어해야 돼요.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잖아요. 8명이 1명을 케어하다가 4명이 1명. 2050년에는요, 이렇게 예측을 해요. 1대1 케어라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내가 번 월급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노인들을 어떤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의 부담이 훨씬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또한 노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저축하고 있는 연금도 고갈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 이번 두 번째예요. 저출산. 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요, 이제 가치관이 변화한 거죠. 농업사회에서는요, 자식이 살림 미천이었어요. 노동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저출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요. 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생산성이 감소가 되겠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아이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들이 줄고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요가 주니까 공급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의사, 노동력도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출산을 장려하는 게 대책이겠죠. 근데 출산을 어떻게 장려하느냐가 문제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소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를 유입하는 이러한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도상국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요,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유아 이 인구는 원래 출산율이 높았어요. 원래 인구 비율이 높았는데 예전에는 사망률이 높았다가 바로 뭐예요?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사망률이 줄어들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집 아버지의 부양 능력은요, 밥 한 공기예요. 예전에는 이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자식 한 명,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명이서 먹었는데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가족의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는 그 밥 한 공기를 5명, 6명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인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해서 출산을 하는 인구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농업을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요, 도시 문제가 있어요. 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오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더 커지고 성장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이때 문제가 있죠. 그 도시에 이미 인프라가 어떻게 해요? 100명이 먹고 쓰고 살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과잉해서 막 도시로 몰려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니 주택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도 더 복잡해질 거고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계속 오염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시로 젊은 청년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농촌에서는 또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그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면 되겠죠. 주변 도시로 지방 도시에도 산업 인프라를 형성시켜줘서 그쪽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개발도상의 인구 문제는요, 또한 성비 불균형에 문제가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이 곧 노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마를 선호하는 사상들이 있어서 성비가 이제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혼 정년기에 성비가 불균형하다. 이때 대책은 뭐가 있겠어요? 의식의 전환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처럼 농촌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충분하게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의식을 전환하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좀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어떠했냐면요. 바로 볼래요? 1961년도에는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알맞게 낳으라는 얘기 뭐냐면 너무 많이 낳지 말라라는 거죠. 또 60년대 보면은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이 못 면한다. 적당히 낳아라. 어,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전에 단산하자. 이제 출산을 그만하자. 네, 그것도 3명 자녀예요. 그쵸? 지금은 2명도 많은 시대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1970년대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나?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그냥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80년대는 딸도 좋다. 잘 키운 딸이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출산을 억제하는 인구 정책 우리나라는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2000년대가 넘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아빠 하나 싫어요.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제는 완전 반대죠. 낳을수록 희망 가득이래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예요. 바로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은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요, 완전 초저출산의 국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졌고, 이제 농촌 사회가 아니잖아요. 농촌 사회가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다 이제 도시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도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의 이런 가치관도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요, 결혼을 하는 그 연령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행복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녀를 기피하는 현상도 굉장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심해졌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취업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이렇게 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네, 우리 아까 전에 선진국 저출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그 얘기는 그 나라의 GDP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그 나라의 GDP가
줄어들겠지.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네, 경쟁력도 약화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초저출산 국가인데요. 어, 국가에서 어떠한 출산과 양육의 부담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유소년 인구가 1960년대, 80년대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한 90년대 이르러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인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높아져서 한 2022년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네. 고령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데드크로스의 구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두 번째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2010년도에 65세 인구가 14%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령 사회라고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미 20%가 넘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뭐예요? 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또한 의학 기술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운 시술, 그 다음에 수술로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죠. 이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노년층의 인구가 많고, 그다음 우리 아까 이 그래프 본 것처럼 이 유소년 인구가 결국에는 성장해서 생산 가능한 연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생산 연령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2022년 기점으로 계속 저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예요? 노동력은 계속 부족해지는데요. 이 보세요. 고령의 인구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노인들도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서 그 경제 문제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예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개인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년층은 대부분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암울한, 그러니까 이제 힘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더 큰데 이제는요 고령화 사회예요.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제2의 삶으로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의 의식의 향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보충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